네, 안녕하세요. 윤기덕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공법을 할 건데 따로 자료는 없어요. 제가 대신에 이거 끝나고 나서 판례를 주요하게 분석하셔야 되는 건 20개 정도를 드릴 거예요. 헌법을. 일단 행정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사례집을 하나 사셔서 변사기 사시면 돼요. 변사기 하나 사셔가지고 똑같이 모의고사는 풀지 마시고 그냥 변시랑 사실 기출만 표시하셔가지고 제가 보는 순서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공법은 판례를 알면 끝인데 그 판례를 외울 수가 없어요. 공법을 틀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10개 정도 보통 보면은 진이 빠져가지고 이제 공부를 못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보는 방식이랑 그다음 기본적으로 어떤 사고를 갖고 이거를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스케줄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공법이 불안해서 혼자 공법을 공부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또 재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은 90% 이상이 재학생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심호 전에 저희가 공법이 안 끝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불안감도 조금 있어서 자기가 혼자 시간을 조금 투자하셔도 충분히 정리를 심호 정도는 통과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하기 위해서 이제 첫 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만 잘 들으시면 원래 공법은 끝나는데 취지가 잘 전달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잠시만요. 물 한 잔만 마시고. 그러니까 공법은 일단 우리가 국가 구조를 조금 아셔야 돼요. 국가법 구조 자체를. 헌법이라는 질서가 있는데 이 헌법이라는 거는 두 개를 합쳐놓은 거거든요. 일반적인 체계는, 그래서 이게 기본권 더하기 국가구조법이에요. 기본권 더하기 그 다음에 국가체계법, 국가체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옛날 체계는 이거를 체계를 권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얘를 자유라고 써놨는데, 그래서 권력과 자유의 조화가 헌법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시작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법을 잘하시는 분들이 공법을 조금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얘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공법은 논리를 가지고 해결하는 게 잘 없어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학을 공부할 때 연역적으로 결론을 내잖아요. 그죠? 3단 논법에 따라서 결론을 내죠. 대전제가 여기서 뭘까? 소전제가 뭘까? 결론이 뭘까라는 식으로 하는데, 이걸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법은 이렇게 접근하면은 이제 진짜 힘든 과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공법은 철저하게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중심이 되는 이데올로기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공법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법의 시작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왕정부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왕정. 그래서 이 왕권을 얼마만큼 내가 이거를 축소를 시킬 것인가 하는 게, 이거랑 그 다음 시민권이 붙겠죠. 그러니까 이런 고전적인 사고 방식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공법에. 그래서 이걸 갖고 사실은 공법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조금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요걸 이제 3단계 이제 공법의 발전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3단계 공법 발전 이론이 뭐냐면, 첫째는 옛날에 이제 시민혁명 있죠. 시민혁명을 전후로 나누는 거예요. 갑자기 웬 세계사 공부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민혁명 단계를 전후로 우리가 이데올로기의 체인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소송 범위도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시민혁명 전까지는 왕정의 시대예요. 왕정의 시대. 그 다음에 시민혁명 아시다시피 시민권이 높아지겠죠. 요즘엔 무슨 시대냐면 조가의 시대를 추구를 해요. 추구의 시대.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1단계, 2단계, 3단계 공법이다, 내지는 1단계 헌법, 2단계 헌법, 3단계 헌법이다, 1단계 행정법, 2단계 행정법, 3단계 행정법이다 이러면은 이 이론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1단계는 왕권이 센 때, 이게 행정권이에요. 행정권 말하자면 권력이 센 때, 그 다음에 시민혁명에서 시민의 자유가 엄청나게 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계를 조화를 시킬 때. 왜냐하면 시민들이 계속 브레이크를 걸면은 이게 행정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론에서 나온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일단은 공법을 바라보는 눈 자체는 판례를 이제 혼자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두 개를 일단 무조건 나누셔야 돼요. 공법 판례는 민법처럼 그냥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법은 제가 로마 때 이미 악치오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얘가 소송요건을 다 클리어를 해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소송요건 단계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민법상에는 사실상 확인의 이익 정도 어떤 그 정도만 불과하고, 그래서 소송요건 단계 민법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하게 법리 자체를 그냥 공부하면 됐었어요. 사법 자체. 그렇지만 공법은 철저하게 이 적법요건의 단계랑 그다음 본안요건의 단계를 무조건 나눠야 돼요. 본안을. 그래서 이 사실상 이 적법요건 단계에서 끝나는 게 행정법 시험이에요. 적법요건을 자기가 네 가지로 분류할 줄 알면은, 분쟁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할 줄 알면 시험은 거기서 다 끝나요. 본안요건은 제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헌법이랑 행정법의 본안요건은 모조리 비례 원칙으로 수령을 해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수령을 하는지. 비례 원칙으로 다 수령을 하기 때문에 본안요건은 여러분들이 오늘 머리에 딱 하나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뭔가 내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 헌법이나 행정법 시험을 치는데 본안에 대해서 뭐가 나왔다 모르겠다 그러면은 무조건 비례 원칙을 쓰면은 걔를 잘 바꿨으면 맞아요. 그걸 어떻게 제가 이제 실 속에서 녹이는지는 설명을 드릴 거고, 요 이제 적법요건 단계랑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3단계 그 공법 발전 이론을 같이 설명을 드리면은, 왕정이 쓸 때는 이 왕권에 대해서 뭔가 시비를 걸 수가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원칙이 뭐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왕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말라고 해서 소송의 범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대상 적격 단계 자체가 엄청나게 축소가 돼요. 대상 적격이 거의 인정이 안 돼요. 이때부터 나온 이론이 뭐냐면은,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재량행위는 소송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침해를 입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태도가 뭐냐면은, 그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대상 적격이 인정되냐? 그래서 우리가 공법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게 하나 뭐냐면은, 사회와 국가의 이분론이에요. 듀얼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듀얼리즘이, 그러니까 여기가 사회고 얘가 국가, 이거를 일단 나눌 수 있어야 공법이 이해가 돼요. 이걸 합쳐서 보는 어떤, 물론 뭐 통합론적인 헌법관이라서 시멘트의 방식이 있겠지만, 그것도 사회와 국가가 나눠져 있지만 서로 융화돼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이뤄서 나간다는 거를, 나눠지는 걸 전제로 합쳐지자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조건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의 영역이 국가의 영역에 서 시비를 걸 때는 뭐만 하냐면은, 내가 하는 행동은 절대적으로 적법한데 대신 너희가 시비 걸 때는 너희 영역을 침범할 때만 시비를 걸어라 라고 하는 옛날에 학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침해유보설이라고 해요. 침해유보설.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만 시비를 걸어라, 재량 같은 거 아예 건드지도 말고, 그 다음에 너희의 영역을 건드릴 때만 이제 시비를 걸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시민혁명 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민혁명 단계로 넘어가면은 그냥 재량도 무조건 심사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얘는 예외 없이 모두 심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모두 심사 대상.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재량의 영역 자체가 축소가 돼요. 재량 영역 자체. 그냥 국가에 대해서 재량이라는 걸 인정을 해주는 영역 자체도 많이 줄어들고, 재량을 인정해줬다고 하더라도 뭐냐면은 심사의 대상을 넓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법에서 4개월까지 과징금 부과처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딱 3개월이라고 했다. 이것도 위법하던가요. 그러니까 이 시민혁명 단계의 사상은 우리가 딱 숫자 적어 놓은 대로 무조건 맞추라는 거예요. 4개월 했어 무조건 4개월. 4개월보다 낮게도 안 된다. 높게는 원래 안 되지. 이해되세요? 이런 정도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탄력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이제 조화의 이제 공법이에요. 이때부터는 이제 뭔가 이제 대상 적격이라든지 아니면은 원고 적격 단계를 서로 좀 조화를 시켜가지고 어느 한도까지는 얘한테 재량을 인정해주고 어느 한도에서는 심사를 하자라는 거예요. 두 개를 조화시키자는 거고,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요걸 좀 알아두시면 이제 제가 설명하기 편한데, 정리를 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뭐냐면은, 적법요건이랑 본안요건을 나눠서 일단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적법요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했던 게 얘기가 두 개가 있는데, 테마가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와 국가의 이분론, 이게 듀얼리즘을 일단 하나 생각을 해두시고, 이게 첫 번째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헌법이라는 거는 사회랑 국가에 다 미쳐요. 이게 요즘에 이제 통설이 사회랑 국가에 다 미친다. 이게 사회, 이게 국가. 국가에 대해서는 헌법이 직접 미치고,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미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기존의 어떤 통설인데, 이거 말이 안 되죠. 헌법은
사회에서도 직접 미치겠죠. 다만 걔가 어떤 효력을 어느 정도 갖느냐는 다른 문제인데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리고 얘랑 구별하셔야 되는 게 적법 요건과 그 다음에 본안 요건의 구별. 그래서 이 히읗자가 나오는 우리 공법소송에서는 행정법 헌법에서는 이게 다 비례원칙, 본안 요건은 비례원칙으로 다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적법 요건 단계는 총 4개로 나뉘어요. 4개. 더 크게 나누면 5가지인데 어떻게 나눠지냐면 대상 적격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항상 여러분이 이 행정법하고 헌법을 볼 때는 추상론을 갖고 접근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시험에서 그러니까 소장을 소를 어디다가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제기할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거기다 뭉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헌법소송법이랑 그 다음 행정소송법을 중심으로 이걸 정리를 하셔야만 판례라든지 뭐든지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막 행정법 총론부터 보기 시작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 제가 방식을 좀 알려드릴 텐데 적법 요건은 첫 단계의 대상 적격이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냐는 거예요. 왕의 행위 중에, 국가의 행위 중에. 두 번째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는 사람인가를 물어봐. 이게 원고 적격이에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을까? 세 번째가 소의 이익. 내가 그래서 그렇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 얘는 창고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창고. 뭐냐면은 어떤 시비 걸 대상도 시비를 걸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것도 아니지만 뭔가 이 소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냥 몰아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는 적극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소극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지만 뭔가 소는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남용이 될 것 같다 싶을 때. 그 다음 네 번째가 전치주의 요건이에요. 전치주의 요건.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제소기간.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민소는 밑에 두 개가 없죠. 전치주의랑 제소기간의 요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민소에서 얘 둘은 따로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요걸 이제 놓고 보면은 대상 적격부터 한번 볼게요. 본안 요건은 좀 이따 보고. 대상 적격은 국가 행위 자체를 일단 조금 나누실 수 있어야 돼요. 국가 행위는 어떻게 나뉘냐면은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삼권 분립이랑 형식적으로 삼권을 분립하는 거랑 그래서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입법, 행정, 그 다음에 사법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어느 정도일까요? 헌법소는 좀 있다. 행정소송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입법부권은 행정소송이 안 되고 사법부권은 행정소송이 안 되고 행정부권만 행정소송이 될까요? 이거를 머리를 빨리 인식을 깨야만 행정법을 잘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전체가 행정소송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거는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부랑 행정이랑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행정행위라는 거는 뭐냐면은 사법부도 행정행위를 할 수 있고 입법부도 행정행위를 할 수 있어요. 사법부의 행정처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얼마 전에 했던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방청, 불허처분, 허가처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처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국가대표 축구 감독을 선임했다. 이런 것들도 이런 애들이 사법상 계약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국가의 국권적 작용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행정법이라든지 헌법을 출발할 때 어느 게 과연 행정인가, 어느 게 소송이 대상이 될 건가를 머리를 조금 말랑말랑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게 행정부권만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행정법은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끝에 있는 사법부가 하는 진짜 사법부의 본질적인 행위를 재판이라고 그러거든요. 재판. 입법부가 하는 진짜 입법부의 본질적인 행위가 입법이라고 해요. 물론 입법부는 어떤 조약의 체결 비준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갖고 있죠. 근데 그런 애들은 빼고 저희가 조금 러프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입법, 그 다음에 행정, 실질적 의미의 입법, 행정, 사법을 나누면은 이렇게 된다고. 입법, 행정, 재판 이렇게 나눴을 때 요거를 다른 말로 이제 법률이라고 이제 쓰기도 하죠. 입법, 행정. 여기 대해서 이제 어떻게 시비를 걸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돼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여기 대해서는 특수한 절차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수한 절차. 그게 뭐냐면 각종의 이의라고 하는 거 있지. 이의. 무슨 이의.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얼마 전에 했던 기판력에서 보면은 승계 집행군 부여에 대한 이의 이런 거 들어보셨죠?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이 다 원래 행정소송이에요. 행정소송인데 특별한 절차를 따로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 안에서만 다퉈야지 일반 행정소송으로 들고 오면 각하래요. 왜 그럴까요? 얼마 전에 소송비용 확정 그 결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로 절차가 있었잖아요. 소송명령 확정 절차는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일반 재판으로 들고 들어오면 뭐가 각하가 되잖아요.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런 특히나 요거는 어디에 많이 있냐면 이라는 거는 이 여기 사법부의 작용 중에 많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법행정이라고 불러요. 사법행정. 사법행정 중에 주로 이의라는 절차가 많아요. 사법행정 중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런 거 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애들이 원래는 뭐다? 행정소송이에요. 행정소송. 아시겠죠? 그다음 입법부의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국회 방청 불허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를 했다. 그럼 그것도 원래는 행정소송이 돼야 되는데 옛날에 사람들은 행정부 처분만 행정소송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예외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가 받아준 적이 있긴 해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입법, 행정, 사법을 이렇게 실질적인 의미로는 훨씬 넓게 잡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1차적으로 다툴 수 있는 건 옆에 좀 너무 많은데 다시 한번 그렇게 크게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듀얼리즘이랑 이 국가 체계가 가장 중요한데 다시 한번 보면은 크게 해보면은 입법, 행정, 사법이 있을 때 이것 중에 요만큼의 범위가 행정소송이에요. 행정소송. 그 다음에 여기 사법부의 재판행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는 게 없어요. 1차적인 수단이. 그냥 그러니까 일반 법원에 의한 걸 우리가 1차적인 수단이라고 하면은 재판에 대해서 뭔가를 취소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재판은 자정작용을 거쳐서 나오거든요. 삼심제도라 그래서 다른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이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질 않아요. 원칙적으로. 입법부의 행위가 어쩌죠? 법률을 직접적인 어떤 소송물로 해서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양쪽 다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1차적인 수단이고 이거 말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헌법소원이거든요. 헌법소원. 헌법소원은 어떻냐면은 이 예외적으로 재판에 대해서 받아줘요.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이게 중요해요.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는 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안 돼요. 근데 재밌는 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또한 안 돼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섞여 있는데 두 개가 그러니까 국가의 처분이라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가운데 법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제 강의를 들으실 때 나중에 뭘 헌재를 지원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원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제2의 행정법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져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행정처분 있죠. 이거는 일반 법원이나 그러니까 행정법원 또는 헌재가 처리해요. 처분은 이 행정처분은 일반 법원 또는 헌재로 오는데 일반 법원으로 가는 게 99%고 헌재로 오는 게 1%밖에 안 돼. 근데 두 개는 뭐가 없냐면은 교집합이 존재를 하질 않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반 행정법원이랑 헌법재판소는 관할을 중첩을 시키질 않는다고요. 서로 판결문 쓰기가 귀찮잖아요. 이게 너 건 너 거고 내 건 내 거다 이렇게 해야만 판결문 쓰는 범위가 딱 나눠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교집합이 없다는 부분은 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이랑 헌재가 나눠서 먹는다는 걸 관할 이분이라고 해요. 관할 이분. 행정처분에 대한 관할 이분이라고 해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조금만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세한 거는. 그 다음에 입법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뭐가 될까요? 이건 헌소가 되죠. 맞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구제수단 단계를 레벨을 두 개로 나눴을 때 일반 법원이 할 수 있는 건 행정처분만 다툴 수 있고 그 다음에 헌법소원으로 오면은 다 다툴 수 있는데 이제 재판소는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관습법적으로 관습원법에 따라서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저기 헌재법 원래는 우리가 그 68조 1항에 그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단서에 다만 법원의 재판 예외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앞에다 무슨 말을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뒤에다가 다만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은 다시 예외를 한다 이런 거를 관습법을 하나 창설을 시킨 거예요. 헌재가 관습헌법을. 그래서 받아주는 거고 일단 이렇게 되는 건 아시겠어요?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근데 가운데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왜 관할이 이분이 안 되냐, 교집합이 안 되냐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거를 이해하면 사실상 행정법과 헌법이 한
30%는 이해한 거예요,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관할 이분이 아니라는 첫째 볼게요. 만약에 이게 일반 법원의 소송의 대상이다, 행정법원 대상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행정법원을 거치고 오잖아요. 거치고 만약에 행정법원을 거치고 난 다음에 헌재로 들고 왔다, 이러면 각하돼요. 왜 각하될까요? 이때는 재판 소원 금지 원칙의 취지 때문에 각하돼요. 이거는 처분이기 때문에 재판 소원은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일반 법원의 3심제를 거친 거를 헌재에 들고 왔는데 재판해주면 뭐가 돼요? 사실상 헌재가 사심제가 돼버리잖아요. 이거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 내가 사심제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논리적으로 뭐라 쓰냐면, 법명제적으로 이거는 재판소원 금지 취지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래요. 재판소원 금지 취지. 재판소원 금지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적나라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등부터 14등까지가 판사 중에 그 대법원은 대법 관록하고, 그 다음 15등부터 24등까지가 이제 헌재로 가시거든요. 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하겠죠. 그러니까 14명, 9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1등들이 지금 3심을 벌써 했는데 이거를 헌재에서 깨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재판소원 금지예요. 재판소원 금지 딴 게 아니라 저기서 이미 해놨는데 그걸 우리가 깨기가 되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에 대해서도 어떻다? 이미 재판을 다 거쳤는데 이 재판을 거친 처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심사를 해서 깬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심제가 돼버리잖아요, 헌재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3심제를 정한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행정법원은 거친 사건은 각하된다. 이유는 뭐다? 재판소원 금지의 취지 때문이다. 이렇게 점잡했을 땐 이렇게 써요. 두 번째, 만약에 행정법원은 안 거쳤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 거치고 바로 보충성 각하로, 이때는 보충성 위배로 각하시켜요. 보충성.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행정법원 거면 어떻게 된다? 행정법원을 거치든 안 거치든 각하를 시키는 거예요. 행정소송의 대상이면, 행정법원이 심판을 해야 되는 사항이면 안 거치고 오면은 보충성 위반, 거치고 오면 재판소원 금지 취지 위반, 이렇게 해서 뭐 한다? 무조건 각하를 시킨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헌재의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뭐가 있을까요? 행정법원의 대상이 안 되는 거겠죠. 행정법원이 재판할 수 없는 것만 헌재가 받아주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거를 행정소송의 보충성에 대한 이해도 곁들이시면서, 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법리가 관할 2분의 법리예요. 이걸 잘 기억을 잘 해두세요. 너무 중요해요, 이게. 이걸 이해를 잘 하시면은 진짜 헌법의 한 30%, 헌법이랑 공법이 함께 30%가 끝나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지금 한 김에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너무 기초적인 거부터 지금 시작하면서 어려운 거를 바로 나가는 것 같은 감이 조금 들긴 하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지우고. 여러분들이 일단 되게 잘 아시는 게 뭐냐면, 헌법소원에서, 여러분 일단 헌법소원을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얘는 그냥 세컨드 행정소송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행정소송. 얘는 행정소송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헌법소원의 대상은 여러분 뭘까요? 공권력의 행사, 그 다음 불행사거든요. 여러분 헌재법 68조 1항 있죠. 걔는 헌법이에요. 헌법. 헌재법이 아니고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에요. 헌법. 걔를 만약에 폐지를 한다 이러면은 사실상 헌법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인데,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는 합쳐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뭉뚱그려 생각하면 이제부터 되게 머리가 골치가 아파져. 이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랑 그 다음에 비교를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행정소송 있죠.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뭘 대상으로 하냐? 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19조에 행정소송법 19조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럼 우리가 교과서에서 왜 이 처분을 보면 내가 맨 해마다 시험이 나왔는데 왜 틀리냐? 여러분들이 이걸 체계화를 안 시켜놔서 그래요. 우리 행정법은 크게 어떻게 나눠지나요? 행정법은 총론이랑 그 다음에 구제법이랑 그 다음에 강론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법 총론은 여러분 보시면 단행법이 없어요. 얘는 법 자체가 존재를 하질 않아요. 행정행위가 뭔지, 행정계획이 뭔지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뭐냐면은 말하자면 하나의 관습법을 창설하고자 하는 것이거나,
다른 법률의 해석에 영향을 주고 싶은 이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행법 자체가 존재를 하질 않고, 그 다음에 구제법은 단행법이 있죠.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그죠? 강론 같은 경우는 법률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특별행정법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뭐 공물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가 제일 어려워서 행정법이 어려워요? 총론이 어려워서 여러분 행정법이 어려워요. 그 다음 강론 같은 경우는 와닿지가 않아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든데, 이럴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냐면, 국가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출제 비중이. 이 총론하고 구제법이 합쳐가지고 75%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강론이 한 25% 정도 나와요. 한 10% 정도 더하고 빼도 상관없어요. 총론이 85% 해도 돼요. 구제법 합쳐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일단 우선순위를 나누는 거예요. 총론 같은 경우를 총론 구제법 합쳐서 얘가 먼저, 강론은 내가 나중에 쟁점만 정리하겠다, 이렇게 일단 머리를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변사기를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변사기에서 뭐를 먼저 보면 안 되냐면은 그 뒤에 특수행정법 있죠. 공물이라든지 공용부담이라든지 어떤 뭐 공무원법 있죠. 지방자치법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처음에. 걔는 마지막에 내가 시간이 남을 때 조금 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사실 성태가 끝나요. 그래서 얘를 보지 마시고, 제가 요거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강론은 그냥 내가 앞에 공부가 끝났을 때 그냥 각계격파하면 돼요. 그래서 얘랑 얘는 있잖아요. 사실상 뭐냐면은 얘를 틀린다고 해서 시험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실무에서 내가 시험이 점수가 안 나온 일은 없어요. 얘를 갖고 당락이 좌우되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조금 주안을 밀어두시고,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은 총론과 구제법을 재구성해야 돼요. 재구성. 어떻게 재구성하냐? 총론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행정법의 의의가 나오고,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나와요. 그럼 뭐 어느 법이나 다 똑같죠. 항상 의의 법원이 나오는데, 헌법 빼고는 다 법원이 나오는데, 그런 거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어떻게 구성하냐면, 얘를 소송법에 맞춰서 재구성을 해야 돼요. 소송법에 맞춰. 그럼 소송법은 우리가 소송법을 보니까 또 막 되게 복잡한데 어떻게 구성하냐? 얘는 세 가지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상이랑 원고랑 소의 이익 이렇게 나누세요. 일단.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행정법 총론에 아까 의랑 법원을 제외하고 나서 남는 요소는 뭐냐면은 행정의 행위 작용이라 그래가지고 행정행위가 처음에 나와요. 그죠? 행정행위. 그 다음에 사실행위라고 해서 행정의 사실행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행정입법도 나오죠. 그 다음에 얘랑 또 마찬가지로 행정계획.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오잖아요. 우리 행위 형식 그래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행정 절차 이렇게 나오잖아요. 행정 절차. 그 다음에 어떤 구제법으로 넘어가면 손해랑 손실보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제법 나오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얘를 어떻게 재분류를 하는 거냐면, 앞부분 완전 빼세요. 얘는 그냥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법원 부분은 좀 이따 이거는 살려놔야 돼요. 얘를 어떻게 재구성하냐면은, 방금 보셨던 행정행위, 사실행위, 행정입법, 행정계획 있죠. 이 부분이 처분에 넣어서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이 행정쟁송법의 대상적격을 공부할 때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얘를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은, 행정행위, 사실행위, 행정입법, 행정계획 중에 어떤 게 처분성이 있는가를 내가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봐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재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행정절차법은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우리가 헌법하고 행정법, 이제 민법하고는 다른데 공법을 판단하는 틀이 이제 실제 소송 안에서는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지워도 되죠. 관할이 좀 지워도 되고.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거예요. 제가 그 공법소송은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라고 그랬죠. 그 말은 행정법원 단계에서는 위법한가를 물어보고, 국가행위가. 그 다음에 헌법소송 단계에서 위헌인가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공법소송에서의 소송물은 뭐냐면은 어떤 국가행위의 위헌 위법성이에요. 위헌 위법성. 어떤 국가행위가 위헌인가 위법인가 이것만을 따져주면 되는데, 이 위헌 위법성은 어떻게 나누냐면, 크게 이게 실체적으로 위법한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딱 나왔는데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한지 위헌인지, 이 문제랑, 그 다음에 걔가 혹시 절차를 안 거쳤는지, 실체적인 위법인지 아니면 절차적인 위법인지로 크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절차적 위법은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다 되어 있죠. 사전통지라든지 이율제시라든지 의견제출, 그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잘 보세요. 이게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틀을 모르면 판례가 안 보여요.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절차법 있어요. 행정절차법. 행정법. 헌법에서 뭐가 있을게요? 뭐가 있게요? 똑같은 게 있어요. 헌법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적법절차 원칙이 있어요. 적법절차라는 불문의 헌법 법리 있어요. 물론 헌법 12조에 있죠. 신체의 자유 부분에 적법절차 있긴 한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조그만 법리에 불과하거든요. 적법절차라는 거는 헌법 전체에 구현되어 있는 어떤 법치주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는 단행법이 있고 여기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암기가 암기. 근데 내용은 같아요. 여러분 내용은 뭐냐면은 행정절차법하고 적법절차는 내용이 사실상 같아요. 그래서 사전통지, 불이익한 행위를 할 때는 통지를 미리 해줄 것. 그 다음에 이유를 제시해줄 것. 모든 처분에는 이유를 제시할 것. 상대방이 알아먹을 정도로. 불이익한 경우에는 되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야겠죠. 근데 안 불이익하면 그냥 야 허가해줄게 이러면은 뭐 기분 좋아서 허가해준다 이 정도만 아니면 되겠죠. 그냥 뭐 법령에 따라 허가해줄 이 정도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걔한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뭔가 말을 변명할 수 있는 거리는 줘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게 잘 보시면 그래서 책에서 헌법 판례에서 뭔가 사전통지 이유제시 이의제기를 행정절차법이랑 비슷한데 만약에 이렇게 말이 나오면 얘는 방금 보셨던 틀에서 어디에 넣는다? 절차적 위법성 안에 넣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틀을 이 안쪽에 넣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실체적 위법은 또 두 개로 나뉘어요. 얘는 주체랑 그 다음에 내용. 주체랑 내용으로 나뉘는데 주체는 행정법에서만 문제가 돼요. 행정법에서. 헌법에서 문제가 안 돼요. 내용 부분의 위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다 비례 원칙이에요. 무조건 비례 원칙이에요. 부관 같은 것도 비례 원칙인가요? 다 비례 원칙이에요. 왜? 부관이 어디 비례 원칙이라는 말이 나오면 비례 원칙의 내용이라는 거는 적합한 수단을 갖고 최소한의 침해를 가해야 되고 그 침해가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정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관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붙여서는 안 될 부관을 붙였다는 건 부당결부라는 건 뭐냐면 수단의 적합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법하다는 문제는 행정소송이든 아니면 헌법소송이든 무조건 뭘로 거꾸로 어떻게 환원시켜서 이해를 한다? 비례 원칙으로 내가 계속 환원시켜서 그 서랍 안에다 넣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판례를 볼 때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은 행정법 같은 거는 본안에서 따지는 거는 결국에 나중에 해보시면 알아요. 공부를 다 해보시면은 비례 원칙 말고 하나도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물론 이제 저처럼 결론만 비례 원칙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결론만 비례 원칙으로 간다는 것과 이게 왜 비례 원칙이 되는지를 공부하는 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제가 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혼자 볼 때. 아시겠죠? 무조건 위헌 위법의 문제는 비례 원칙으로 환원을 시켜볼 거. 이게 이제 본안에서 다루는 단계고, 그냥 다시 한번 여기로 넘어가서 그래서 방금 행정절차법은 어디다 넣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다 이렇게 하는데 행정절차법은 위법의 파트로 넣는 거예요. 이렇게. 절차적 위법 파트. 손해랑 손실 같은 경우는 어디다 넣는 거냐면 이거 잘 보시면 구제법하고 손해 손실은 구제법을 1번으로 보고 손해 손실을 2번으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계약의 해제라든지 취소라든지 이런 거는 계약상 청구권이 있냐 없냐의 문제고 항상 사람이 돈으로 받는 건 그 다음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계약과 비계약 구조에서 그러니까 계약상 청구권과 손해배상 문제도 생각해보면 계약상 청구권이 1차잖아요. 채권 1차, 손해배상 2차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틀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나는 그 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가의 문제랑 처분을 취소 못하니까 돈이라도 받아야겠다의 문제를 나눠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봐주는 거는 그 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만약 그걸로 안 되면 뭘로 한다? 손해를 메꿀 수 있는가. 그래서 손해는 뭐예요? 손해의 개념은 위법할 때 쓰는 거고 손실은 적법할 때 쓰는 거예요. 적법할 때. 일단 이거 두 개 나눠서. 그래서 총론은 이렇게 재분배가 돼요. 재분배가. 소송법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나눈 후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내가 행정법은 이렇게 나눠서 보겠다는 게 이해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한 개 빠뜨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행정법 여기 법원 파트랑 그 다음에 원고적격은 그럼 뭐가 들어가냐 이게 법원을 어디다 갖다 넣을 것인지 원고적격에 뭐가 들어갈지가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원고적격의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 원고적격의 내용은 여러분이 보셨던 법률상 이익이라는 거 혹시 논의하세요? 법률상 이익. 요게 이제 행정소송법 12조인데 이게 원래는 법률상 이익으로서만 논해지는 게 아니라 맨 앞부분에 보시면 행정법 주관적 공권이라고 있어요. 주관적 공권. 이거 논의가 법률상 이익 논의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 부분에 나오는 주관적 공권 부분을 어디로 넣는다? 원고적격으로 배치를 또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우리가 1단계 저 공법적인 사고는 뭐라고 보는 거냐면 왕권이 세다 그랬죠. 왕권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은 야 너가 나한테 시비를 걸고 싶어? 그래 시비를 걸려면은 너는 적어도 권리자여야만 돼. 너의 권리만을 내가 침해했을 때만 너는 시비를 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단계 그 공법의 단계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내가 굳이 권리라고 얘기는 못하더라도 나는 나의 어떤 지위나 자격 같은 걸 침해를 당해도 소송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주관적 공권이라는 개념은 1단계 공법 시절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리를 가질 때만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다. 내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는. 그래서 아까 그게 보셨던 침해 유보설, 권리 침해설, 주관적 공권설이 다 같은 1단계 공법 시스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이미지인지는 아시겠죠? 국가라는 애가 엄청 큰데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려면은 권리라는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어야 되고 걔가 침해당했을 때만 돼요. 그래서 침익적인 것만 소송이 되고 그 다음에 시혜적인 건 또 소송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시절은. 이해되시죠? 근데 그 경우에 그럼 방금 보셨다시피 주관적 공권의 개념은 뭐냐면은 내가 국가에 대해서 뭔가 권리를 갖는데 걔가 침해당했다는 걸 주장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틀로서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2단계, 3단계 지금 공법의 시절로 왔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걸 생각하냐면 특히 독일 사람들은 이게 이 틀에서 못 벗어나는 게 독일은 헌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권리를 침해받은 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독일 헌법 자체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말이 없죠.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기본권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권리 중심으로 돼 있는데 행정소송에서는 그렇게 안 봐요. 이익 자체도 보호를 해주거든요. 권리까지는 안 됐지만 이익은. 그래서 행정법에서 기괴한 이름들의 그 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황당한 게 뭐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 나온 걸까요? 그게 옛날 권리 침해설 입장에서 나는 무슨 권리든 만들어내야만 소송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재량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말라고 했는데 시비를 걸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해야만 얘를 끌어내려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소송의 단계로. 이래서 만들어낸 게 뭐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재량에 대해서도 내가 시비를 걸고 싶다. 그래서 나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지금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만 구제를 해줬다는 게 가장 옛날 고전시대의 어떤 공법의 태도라는 걸 기억해주세요. 지금은 굉장히 넓어졌어요. 이렇게 일단 나누고 그래서 원고적격은 무슨 문제다? 주관적 공권의 문제다. 이게 법률상 이익 파트에 가면 나오는 첫 번째 학설 이게 권리 침해설 이게 권리 침해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게 딴 데도 되게 잔재가 많이 남아있어요. 행정계획 같은 경우에 행정계획에 시비를 걸려면 뭘 가져야 되는지 아세요? 계획보장 청구권을 가져야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획보장 청구를 갖고 안 간다 이런 판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해할 때 단순하게 내가 계획보장 청구를 갖는다 안 간다고 외우시면 안 되고 아 이거는 이 판례를 쓴 사람이 옛날에 행정법을 공부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뭔가 다 권리로 환원시켜서 생각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다음에 내가 판례를 읽을 때는 왜 이 사람이 소송이 안 되는지 실질적인 이유를 찾아서 걔를 외워야겠다라는 정도까지 생각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가 권리가 있다 없다라는 거는 허울이야 허울.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이데올로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공법은. 이 사람을 뭔가 보장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획보장, 그러니까 행정계획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재산권에 침해당한 사람은 무조건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헌법상 23조 1항에 따른 재산권. 그래서 행정계획이 위반이 된 구역 내에 자기가 재산권을 어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송을 다 제기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인 이유를 자기가 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행정계획이 되냐 안 되냐, 보장청구 입력냐, 변경청구 입력냐를 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행정법이 정말 재미없고 암기감옥이 돼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방금 보셨다시피 왜 이 사람한테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가 라는 실질적인 이유를 찾아서 한 줄 긋는 것이 판례를 이해할 때 훨씬 내 머릿속에 남기기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뭔가 옛날 사고를 갖고 바꾸나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이해되시면 이렇게 됐고 소의 이익은 따로 볼 필요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잠시 쉴 텐데 한번 볼게요. 행정소송법만 먼저 볼게요. 제가 지금 헌법이랑 행정법 같이 해서 좀 헷갈리실 수 있지만 행정법 먼저 하겠습니다. 행정법을 먼저 보면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행정법
어떻게 재분류하냐면 행정법 재분류. 행정소송의 대상적격.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나눌게요. 여기 앞부분이 뭐냐면 소송요건 단계예요. 소송요건. 뒷부분이 본안요건 단계예요. 본안요건은 제가 하나밖에 없댔죠. 이것만 생각하면 비례원칙. 내가 뭔가 위법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여기서 왜 비례원칙이란 말을 안 썼지만 내가 왜 비례원칙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를 이해를 잘 해줘야 돼요. 예를 딱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수익적 행정행위 직권 취소나 철회를 할 때는 이게 실내보호에 위반될 때만 이게 위법하다 뭐 이런 법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뢰권이라는 하나의 보호 가치를 하나 만들어 놓고 비례 원칙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저 구체적인 결론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제가 판례를 좀 보게끔 말씀을 드릴 건데 지정을 해드릴 건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본안은 무조건 비례 원칙으로 환원시켜서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만 내가 외우는 게 적어져요. 신뢰보호도 나중에 보면은 비례 원칙하고 똑같아요. 판단들이.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노력을 해주시고 본안은 왜 비례 원칙이란 말을 안 썼지만 왜 비례로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론부터 모두 다 비례 원칙을 봐줘요. 그거를 좀 찾아주세요. 그 연결고리를.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왜 비례 원칙으로 가는가는 이 연결고리 두세 개 정도 여러분이 찾아줘야만 이게 뭐다? 이게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때 포인트예요. 포인트. 판례집을 볼 때 포인트.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은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소입 나뉘는데 대상적격 단계에 들어가는 게 일단은 처분이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처분. 행정처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행정행위만 행정처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전의 어떤 법리예요. 최협의의 행정행위라고 그러거든요. VA라고 그러는데 가장 좁은 의미의 행정행위는 뭐냐면은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 행정행위라고 봐요. 그게 여러분 어디서 방금 제가 강의한 것 중에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뭐냐면은 아까 처음 말했던 권리침해설이에요. 1단계 공법.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의 판례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 1단계 공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싶으면 그 행정처분은 국민들의 지위에 권리와 의무 또는 지위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을 시비를 걸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 좁게 본다. 여러분 이렇게 좁게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아까 관할의 이분 기억나세요? 관할의 이분? 얘만 행정소송 대상이기 때문에 나머지 여기 밑에 들어갈 이름이 뭐예요? 사실행위. 그 다음 행정계획. 그 다음 행정입법. 얘들은 다 원칙적으로 어디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헌법소원으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돼야 되는데 이거 세 개는 어디로 간다? 헌소로 간다. 아닌데? 행정계획 같은 거 헌법 행정소송 대상 된다는데? 라고 뭐 들어보신 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틀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 틀이고 최협의 행정이 즉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 행정소송 대상이고 나머지는 헌법소송 대상인데 다만 여기 예외가 있어요. 여기 대해서는 무슨 예외가 있냐면은 사실행위 중에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건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처분 대상이 돼요. 권력적 사실. 그 중에 일부 뭐냐면 단전 단수. 판례 여기만 있어요. 단전 단수. 나머지 권력적 사실행위도 어디로 다 간다? 헌재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법 판례 중에 그거 아실 거예요. 서울시청 광장을 통행하는 걸 금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헌법소원 제기하면 헌법 받아주는 헌법소원. 그게 사실행위거든요. 사실행위. 그래서 사실행위는 원래 헌소건데 권력적 사실행위 중에 단전 단수만 행정소송 대상이다. 나머지 사실행위는 권력적인 비권력적인 다 어디로 간다? 헌법소원으로 간다. 물론 비권력적 사실행위 중에서 법적인 효과를 전혀 안 발생하는 건 또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구청 식당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2층으로 가주십시오 했는데 거기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을까? 안 되겠죠. 지도잖아요. 권고에 이렇게. 물론 그 범위를 조금 더 있다 보고 그러니까 되게 아무런 강제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걸 제외하고 뭔가 일정한 구속력이 있을 때는 뭐란다? 기본적으로 헌법소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실행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행정계획도 마찬가지예요. 행정계획도 다 헌법소원 대상인데
예외적으로 뭐만 행정소송 대상일까요? 구속적 행정계획만 행정소송 대상이에요. 구속적. 행정입법도 어디 누구의 대상이다? 행정소송의 아니 헌법소송의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소송에서 법령 헌법소송 쓰면은 여러분들이 막 무비판적으로 외우고 있는 거 하나 있잖아요. 법령을 직접 소송물로 해서 법원에 일반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은 없으므로 보충성 원칙이 예외다.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외우고 있는 걸. 참인 명제. 바로 일반적인 행정입법은 다 어디로 간다? 얘도 헌소로 가고 예외는 뭐냐면은 처분적 조례만 예외예요. 처분적 조례. 두밀분교 폐지 조례가 가장 유명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뭐다? 다 사실행위 행정계획 행정입법 어디로 간다? 헌법소송으로 간다는 거 이해해두세요. 그러니까 관할이 지금 딱 나눠졌죠, 그죠? 나눠졌어요. 여기서 그러면 제가 여러분 그 OX를 하나 퀴즈를 하나 내보고 그 다음에 잠시 쉴게요. 잠시만 헌법 95조쯤 한번 보세요. 조문 있으신가요? 자, 95조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서 한번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혹시 헌법소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소송 대상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내가 어디서 일을 하다가 잘렸어요.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내가 해직을 당했어요. 해임을 당했어요. 부당하게 어떤 저 공무원 직위를 상실을 당했어요. 이런 행정소송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거는 쉽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명을 당했다. 그럼 국회의원이 제명을 당하면 행정소송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여러분 이거는 외운 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여러분 틀을 만들어야 돼요. 국회의원은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정무직 공무원이죠. 어쨌든 공무원이잖아요. 이 사람이 제명을 당한 보다 행정소송 대상이에요. 그런데 64조의 사망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의원을 제명하려면 뭐 찬성이 있어야 되고 사항에 보니까 이항 사망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이 말이 나오죠. 64조 사항. 이렇기 때문에 64조 사항을 갖고 우리가 두 가지 OX를 내수했어요. 첫째, 국회의원이 제명을 당했다. 국회에서 어느 법원에 제소해야 되는 헌재냐 일반 법원이냐. 2번 문제,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의회에서 제명을 당했다. 이 경우에 일반 법원으로 갈까 헌재로 갈까. 이거 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분 쉬었다가 제가 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눌러주세요.